도로 위 독특한 구조물. 이곳은 국내 최초로 도로 위에 조성된 상공형 휴게소입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친숙한 공간이 아주 새롭게 변화했죠. 그렇다면 왜 도로 위에 휴게소를 지었을까요? 수도권 지역에 인접을 하다 보니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일 경우에 그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비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 위에 떠 있는 공간들이 버려진다고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관련돼서 유럽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휴게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도시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무려 5분의 1에 달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공간 활용을 위해 도로 입체 개발을 추진해왔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입체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상공형 휴게소의 수직적 공간 확장으로 교통 효율성은 높아지고 건축물과의 접속은 더 쉽고 빨라졌죠. 상하행선을 공유해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이용객들의 호기심까지 자아냅니다. 일단 외부에서 볼 때 좀 하늘에 떠 있고 하니까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들어왔을 때 첫 느낌이 이거 휴게소 맞아? 뭐 이런 반응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매장들,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지 않은 매장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생활 편의 시설 위주의 그런 부분들, 그런 매장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좀 많이 친근하면서도 새롭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4차로 도로를 품은 낙원상가도 도로 위 입체 건물의 한 예입니다. 당시에는 도로 관련법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을 때라 가능했던 일이었죠. 유레카! 회전 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을 마련해 두고 신호등 없이 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일방통행하는 도로 운영 체계입니다. 이곳에선 양보와 감속이 필수 사항이죠.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부터 회전교차로를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 사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그 교차로 개선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차들의 속도를 물리적인 형상으로 조절을 해서 속도를 줄이고 속도의 일관성을 주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그 CO2 감소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아직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운드 어바웃이라 불리는 회전 교차로는 196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통행 시스템입니다. 로터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죠. 규칙은 딱 하나. 회전 중인 차에 우선권이 있다는 점인데요. 회전 도로에 진입할 때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에 지장을 줘선 안 됩니다. 일방 통행을 하기 때문에 정면 충돌할 우려도 없죠. 신호등이 없어 차량의 흐름도 끊기지 않습니다. 약속대로만 운전한다면 혼잡 없이 많은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유레카! 전 한 20년 전쯤에 나온 영화인데요. 제5원소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브루스 윌리스. 네. 배경은 2259년입니다. 굉장히
미래죠. 네. 남자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택시를 모는 택시 기사인데요. 경찰과 추격신을 벌입니다. 와, 이거 도로 위에서 추격신을 많이 봤는데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추격신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로망을 정말 실현시켜주는 영화가 아닙니다. 저는 좋겠다는 생각 반, 무섭다는 생각 반이었어요. 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나는 진짜 나도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저거 타려면 고소공포증을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다. 왜냐면 하늘 나는 차가 많이 나오면 너도 나도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땅으로 다니면 땅은 안 막히겠죠. 머리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빈틈을 공략하는. 그렇죠. 난 그때 땅으로 다녔지. 나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사실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실제로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예, 아무래도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면에 붙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자유도가 좀 낮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공중에 떠서 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자유도를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와 운전과 비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운전도 좀 간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은 과실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도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술, 좀 쉽게 이륙할 수 있는 기술, 또 착륙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그 글로벌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네. 이런 시스템, 이런 서비스를 10년 안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이착륙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처럼. 위로 떴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공중에서는 헬리콥터처럼 앞으로 갈 수 있고요. 약간 느낌이 큰 드론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드론도 위로 바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이 플라잉카가 IT 기술과 항공 기술, 그다음에 소재, 배터리 이런 많은 기술들이 융복합이 돼야 되고요. 또 고도화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또 사실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우버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네. 최근 들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이 플라잉카를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 시스템도 좀 확실하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하늘에 있었는데 뭐 하늘에는 신호등 어디다 세워?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에다 뭘 쏴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딱 신호등 어디다 세우는 거? 그냥 구름이 무조건 파란색 앞으로만 가기만 하는 거 그냥 계속 가 앞으로만. 하고 좌회전하고 싸고. 좌회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떠서 다시 해야 되나? 막 굉장히 그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런 교통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 주행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을 가지고 주행을 할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발을 하면서 함께 여러 사회 각층에서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겠네요. 유레카 최근에는 새로운 차원의 소재적 특징을 갖춘 플라스틱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이란 소재와 미래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향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과 달리 탄소 저감과 생분해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 순환적 플라스틱으로 지금 보시는 이 평범해 보이는 비닐봉투도 알고 보면 자연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비닐봉투라고 하네요. 주로 밀 껍질, 왕겨, 커피 찌꺼기 같은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제조된다고 합니다. 땅에 묻어도 잘 썩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 물이나 자외선, 미생물 등의 조건에 의해 1년에서 4년간의 시간만 지나도 자연 분해된다고 합니다. 정말 자연에서 시작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네요. 제조 공정은 플라스틱 수지와 바이오매스가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바이오매스 천연물을 분말로 갈아내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어 가루 상태로 만든 바이오매스를 기능성 플라스틱과 함께 섞는데요. 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는 성질의 바이오매스와 반대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 수지가 잘 섞일 수 있도록 고온으로 건조하며 혼합하면
일반 플라스틱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혼합 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혼합 공정을 마친 원료는 원료를 가열해 플라스틱을 뽑아내는 사출 공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원료에 직접 열을 가해 녹인 후 고르게 혼합된 원료를 얇은 막대 모양으로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사출된 플라스틱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바로 바람을 통한 냉각 과정을 거치고 사용 용도에 맞는 크기로 커팅해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공정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생분해성 비닐 포장지도 바이오매스가 첨가된 혼합 원료로 만들어지는데요. 제품의 컬러와 강도를 맞추기 위한 기능성 플라스틱 수지를 추가 혼합해 특성을 강화한 후 압축 공정과 롤러 공정을 거쳐 완성된 형태의 비닐 포장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닐은 천연 재료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가 가능한 것인데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폐기 후의 분해 기간을 고려해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하지만 아무리 경쟁력 있는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에 닿으면 쉽게 변형되고 타버릴 뿐 아니라 유독가스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의 건축 자재는 화재 시 큰 인명 피해를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열과 불에 약하다는 단점은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준불연 플라스틱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범용 플라스틱 소지에 금속 수산화물 등의 난연 성분을 섞어 압출 방식으로 만든 준불연 플라스틱. 자유롭게 성형 가능한 플라스틱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일반 플라스틱 소재의 장판과 비교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불연 기능을 발휘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에 토치로 불을 붙이자 금세 활활 타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반해 준불연 플라스틱 소재는 직접 불길을 가해도 타지 않고 불꽃이 사라지자 바로 연소가 멈춥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네요. 이번엔 장비를 이용해 개발 소재의 불연 성능에 대한 정밀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소재 장판과 준불연 플라스틱 소재에 각각 고온의 열을 가한 후 그때 발생하는 유독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열을 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반 플라스틱 소재는 유독가스를 뿜으며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준불연 플라스틱은 큰 변화 없이 형태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시간 동안 가열된 후 배출되는 유독가스 양도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될 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정밀 측정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수치에서도 불연과 관련한 기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불연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 외장재에 비해 연소가 늦고 유독가스 배출량도 적어 화재 시에도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스티로폼 자재로 시공된 모형 주택과
준불연 플라스틱 단열재로 시공된 모형 주택에 불을 붙여 연소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스티로폼 가건물은 불길이 순식간에 벽면과 천장으로 번지더니 5분 만에 불기둥이 치솟지만 준불연 단열재 가건물은 8분이 지나도 발화 지점에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데요. 유레카!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고성능, 고기능을 목표로 특별 고안된 소재로서 미래 산업 환경을 바꿀 대표적인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매우 가벼우면서 그 내구성이 강철만큼 강해 자동차나 항공산업 같은 첨단 산업에서 특히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내구성은 강하면서 무게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안전성과 연비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소재들은 복합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재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탄소섬유나 유리섬유 같이 이제 구조 강성이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갖다가 보강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알루미늄이나 스틸들을 갖다가 대체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높은 하중들을 받는 항공기 날개, 주익 날개라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이제 자동차 부품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탄소로 만든 섬유와 플라스틱 수지가 견고하게 결합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초경량이면서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춰 인류가 개발한 가장 견고한 소재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제작에 있어선 탄소 섬유와 플라스틱 수지를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100% 탄소로 구성된 가느다란 섬유를 일렬로 배열하거나 직물 형태로 엮은 후 플라스틱 수지를 함침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여러 겹으로 적층시킨 후 오븐의 역할을 하는 오토클레이브에서 고온, 고압으로 경화시키면 고강도의 특징을 가진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플라스틱 속 탄소 섬유의 배열에 따라 일반 플라스틱의 40배 이상까지도 그 강도가 커진다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금속 재료까지 대체 가능해 항공기 동체 및 날개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예전에 직업군 중에 정말 오래 살았던 직업군은 뭘까요? 아, 직업군 중에 오래 살았던 직업군이요? 정말 무병장수했던 직업군은 뭐겠습니까? 뭐 한의사? 한의사? 그럴 수 있죠. 예전에도? 스트레스 받아서? 아, 오히려? 잘 모르시겠다면 바로 답 말해드리겠습니까? 예, 환관입니다. 일명 우리가 내시라는 네네. 환관이 제일 오래 사셨어요. 제가 대강 조사를 해봤더니요. 임금님이 평균 나이가 47세. 그리고 일반인들이 51세에서 56세 사이. 근데 환관은요. 70세까지 이렇게 사셨길래 네네. 따져보니까 한 14세 정도 더 오래 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보통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은 젊은데 굉장히 환관 나이 드신 분이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이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이 환관들의 족보에서 이 환관들의 수명하고 동시대 남성들의 수명을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실제 환관들의 수명이 14세에서 19세까지 더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환관이 오래 살았다고 하면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환관들이 어떻게 오래 살았을까? 동시대 남성하고 환관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그렇죠. 고환의 유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고아는 호르몬 셈이에요. 네. 남성의 성을 상징하는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그런 호르몬 셈인데 이 호르몬의 수치가 적을수록 사실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참 슬픈.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성별 간의 어떤 수명을 비교할 때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하나는 염색체설, 그리고 하나는 호르몬설인데 이 염색체설은 여자는 XX. 그래서 X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X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XY잖아요. 이 Y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할 Y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Y 염색체 자체가 작고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호르몬설인데 포유동물의 수컷을 거세를 하면 네. 실제로 이 수명이 길어지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현대 과학에서는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에스트로겐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지 않도록 어떤 실험 동물의 난소를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에스트로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산화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 있대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제거하면 그 동물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그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분비되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 때부터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15세 이전에 그 고환이 제거된 사람과 이후에 제거된 사람을 비교하면 이전에 제거된 사람이 수명이 길다는 연구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 해 복사지 사용량은 2억 9천만 킬로그램. 2012년 기준 연간 종이컵 사용량은 229억 개. 이후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무심코 받고 그냥 버리는 종이 영수증은 2012년 기준으로 310억 건. 310억 건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용만 약 2,500억 원이다. 이외에도 포장지, 포장박스, 신문 등 정말 엄청난 종류와 엄청난 양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종이 1톤을 만드는데 30년생 나무 17그루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소비되는 종이는 700에서 800만 톤 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환산해보면 한 해 30년생 나무 약 1억 그루가 종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셈이다. 종이는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원시림, 그 숲을 파괴하고 얻은 것이다. 종이 1톤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는 6.3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숲의 나무를 사라지게 하는 펄프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힌다. 결국 이러한 벌채로 인해서 세계 산림 면적의 감소와 기후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 때를 생각을 해보면 풀뿌리, 나무 껍질 막 이런 거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알아야 먹지 모르면은 못 먹거든요. 근데 요때 사실은 나라에서 실제로 그 기근에 대비해서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적은 책이 있습니다. 이 구황찰료라는 책인데요. 이 명종 초에도 역시나 이제 영호남 지역에 이 기근이 크게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책을 폈는데 뭐 이제 소나무 잎으로 또 죽을 쓰거나 아니면 혹은 쌀가루 만들어서 이 풀어 먹는 방법, 밥 말려 먹는 법, 술 만든 뭐 이런 이제 기근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담아놓은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 메밀 같은 거, 뭐 고구마 이런 거 웰빙 작물이잖아요. 사실 이게 기근 시에 사실은 흉년이 들 때 주식을 대체해서 먹을 수 있었던 구황 작물의 하나죠. 맞아요. 조선시대 잦은 흉년과 전쟁 속에서 굶주림에 고통받았던 백성들. 1544년 명종 9년에 구황차류라는 책이 보급되는데 구황이란 흉년 때의 빈민을 구조함이라는 뜻으로 구황차류에는 야생식물로 배고픔을 해소하는 방법이 소개된다. 구황차류에 실린 구황작물 중 하나인 솔잎. 당시 솔잎은 매우 좋은 대체식품이라고 여겨졌다. 솔잎 요리법도 상세히 실려 있다.
또한 느릅나무 껍질 역시 백성들이 비축해야 할 구황식품으로 강조. 속껍질과 잎은 쪄서 먹고 열매는 술이나 장을 담글 때 쓰도록 권장했다. 이처럼 나라는 기근에 시달리며 굶어 죽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구황차류를 보급했고, 구황차류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귀한 책이자 나라의 근간을 지켜주는 유용한 방책이 되었다.